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도시를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낮이었지만 하늘은 먹구름에 가려져 해가 진 저녁처럼 어두웠어요. 아스팔트 위로는 차들이 토해내는 불빛이 길게 번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서윤은 헬멧 속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빗줄기에 작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오토바이는 빗물을 잔뜩 머금은 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죠. 배달통에 담긴 따뜻한 음식이 식기 전에, 그리고 다음 호출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쉴 틈 없이 달려야만 했습니다. 28, 누군가는 꿈을 펼치고 사랑을 이야기할 나이에 서윤에게 주어진 현실은 옥탑방의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삶이었어요. 대학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손에 쥔 기술 하나 없어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부딪히는 것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 배달 대행 일에 정착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위험하고 고되지만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조심해서 오세요. 방금 전 음식을 건넨 빌라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하며 서윤은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헬멧을 고쳐 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배달 호출 알림이 울렸어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수락 버튼을 누른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날은 모두가 밖으로 나오길 꺼리는 덕에 오히려 일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위험 수당이 조금 더 붙는다는 건 유일한 위안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옥탑방 그곳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체를 떠올리자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몽실이 2년 전 비 오는 날 골목길의 박스 안에서 떨고 있던 녀석을 데려온 것이 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였어요.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 병원비를 내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서윤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몽실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육포를 사가야겠다고 서윤은 다짐했어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배달을 처리하며 도시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부촌으로 유명한 동네의 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정문을 통과하는 것부터가 까다로웠습니다. 경비원은 그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방문 목적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차단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서윤은 이런 절차에 익숙하다는 듯 묵묵히 응했죠.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요. 음식을 건네자 집주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늘 있는 일이라 서윤은 별다른 감흥 없이 돌아섰어요. 이제 정말 퇴근이었습니다. 몽실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드는 골목길에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고요한 빗소리를 찢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의 주차장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오토바이 뒷바퀴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옆으로 기우뚱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고 넘어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온몸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죠. 몇 초만 늦었거나 혹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대로 차에 부딪혔을 겁니다. 검은색 세단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기사가 내렸어요. 그는 사고가 날 뻔한 서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는 품위 있는 실크 코트를 걸친 노부인이 내렸죠.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자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무언가를 찾는 듯 주변을 살폈지만 이내 포기하고 다시 차에 오르라는 듯 기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기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노부인이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과정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부인도 기사도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보였어요. 세단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다시 빗속의 도로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유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그녀의 시선이 바닥의 한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에 손바닥만 한 검은색 물체가 놓여 있었죠.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의 질감만 봐도 상당히 값비싼 물건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유는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고 지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갑을 집어드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어요. 이미 차는 떠나버렸고 연락할 방법도 막막했습니다. 지갑을 열어 신분증이라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건물의 처마 밑으로 들어간 서유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과 여러 장의 검은색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서윤이 한 달 내내 빗속을 달려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당장 급한 월세도 해결하고 몽실이에게 더 좋은 사료도 사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지갑 깊숙한 곳을 살폈어요.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신분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주희. 낯선 이름과 함께 증명사진 속의 얼굴은 방금 전 보았던 바로 그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 바로 옆 낡은 가죽 칸막이에 무언가 하나가 더 꽂혀 있었어요. 서유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손뭉치 같은 강아지 한 마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의 호흡이 순간 멎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강아지. 왼쪽 눈두덩이를 덮은 특유의 검은 반점, 한쪽만 살짝 접힌 귀, 무언가에 집중할 때 앙다무는 작은 입.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옥탑방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기다리고 있을 강아지였습니다. 우리 몽실이인데. 서윤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생전 처음 보는 저 할머니의 지갑 속에 자신의 강아지, 몽실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사진 속 강아지는 몽실이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닮은 개가 아니라 바로 몽실이 그 자체였어요. 서유는 알 수 없는 혼란과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음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갑은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가죽과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서윤의 옥탑방 보증금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 같은 현금과 더불어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유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손에 쥔 지갑과 그 속의 사진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몽실이가 꼬리를 치며 달려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서유는 몽실이를 끌어안고 축축한 몸을 바닥에 주저앉혔습니다. 몽실이는 주인의 지친 기색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서윤의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할 뿐이었어요. 서윤은 그런 몽실이의 왼쪽 눈두덩이를 덮은 검은 반점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갑에서 꺼낸 사진을 내려다보았죠. 사진 속의 아기 강아지와 눈앞의 몽실이가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장이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을 바라보며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 할머니는 누구일까? 왜 몽실이의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몽실이의 원래 주인이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했습니다. 몽실이를 발견했을 때 녀석은 값비싼 품종견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믹스견이었어요. 그런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저렇게 부유해 보이는 할머니가 몇 년이고 사진을 간직하고 다닌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지갑을 빌미로 그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유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뿐이었죠. 그래, 직접 가서 물어보자. 지갑을 돌려주고 사진에 대해 정중히 여쭤보는 거야.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서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녀는 옷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거를 한참 동안 뒤졌습니다. 배달할 때 입는 작업복이나 늘어난 티셔츠가 전부였죠.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청바지와 셔츠를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서유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옷차림이 아니라 태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갑에 적힌 주소는 JKH 그룹 본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JKH 그룹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기업이었어요. 의류, 유통, 호텔까지 거느린 그야말로 재벌이었습니다. 강주희라는 이름 앞에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죠.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개 배달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어젯밤의 결심이 무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하품을 하고 있는 몽실이를 보자 다시 용기가 솟아났어요.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몽실이와 관련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도심의 비즈니스 지구는 그녀가 사는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은 빌딩 숲 사이에서도 JKH 그룹의 본사 건물은 유독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흐린 하늘을 비추며 차갑게 빛났고 그 앞에 서자 서유는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선 잡고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쉰 서유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바닥은 사람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인지 방향제인지 모를 상쾌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기가 감돌았죠.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바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서윤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서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듯한 기분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포메이션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데스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 한 명이 다가와 앞을 막아섰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품에서 강주희 회장의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을 주어서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주희 회장님 지갑입니다. 보안 요원은 지갑을 한번 흘깃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십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윤의 말에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사업 제안을 하거나 돈을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객님, 회장님께서는 약속 없이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지갑은 저희가 책임지고 전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됩니다. 이 사진 때문에 그래요. 서윤이 다급하게 사진을 꺼내 보이려 하자 보안 요원은 더욱 단호하게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로비의 분위기를 가르는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중년의 남자가 수행원 몇 명을 거느린 채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잘 다려진 최고급 회색 정장, 빈틈없이 뒤로 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보안 요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경의를 표했죠. 김상무님, 별일 아닙니다. 이분이 회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요. 김상무라고 불린 남자는 서윤의 행색을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회장님을? 너가 뭔데 우리 회장님을 뵙겠다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들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지갑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진 때문에 꼭 여쭤볼 게 있어서 온 겁니다. 사진? 무슨 사진?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 김상무가 손짓하자 보안 요원들이 서윤의 팔을 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쫓겨나더라도 이 말만은 전해야 했습니다. 이 지갑 속 강아지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강아지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외침은 웅성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로비에 의외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보안 요원들은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김상무의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김상무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40살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용모의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최 실장이라고 불리는 강주희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는 김상무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서윤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한 중립적인 시선이었죠.
강아지 사진이라고 하셨습니까? 최 실장의 질문에 서윤은 희망의 끈을 잡은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집 강아지랑 똑같이 생긴 강아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최 실장은 잠시 서윤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갑은 제가 받아서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전해드리죠.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김상무의 표정이 불쾌하게 일그러졌지만 최 실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건넸습니다. 최 실장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홀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성벽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이 희망의 문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절망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허공에 떠 있는 듯 불안정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도 좁은 옥탑방 계단을 오를 때도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영영 연락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JKH그룹 본사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도 자신을 귀찮은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내기 위해 형식적인 말을 한 것뿐일지도 모른다고 서윤은 점점 비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땀과 비에 젖은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배달과 관련된 전화려니 하고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서윤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차분하고 정제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JKH그룹 비서실의 최 실장입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간신히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실장님, 회장님께서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이죠. 최 실장은 약속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뒤 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찰나의 통화였지만 서윤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몽실이가 다가와 발치에서 킁킁거렸지만 그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정말로 강주희 회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서윤은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대기업 회장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며칠 전과 같은 청바지와 셔츠였죠. 다만 이번에는 세탁소에 맡겨 깨끗하게 다림질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였습니다. 다시 찾은 JKH그룹 본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며칠 전만큼 주눅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불청객이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이었으니까요. 로비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정중한 미소와 함께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지난번 그녀를 막아섰던 보안 요원이 그 모습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인 듯 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상승하는 동안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숫자가 바뀌며 점점 최고층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죠. 최고층의 복도는 바닥에 깔린 두꺼운 카펫 때문에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거대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 앞에 최 실장이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 실장은 서윤을 회장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강주희 회장이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마치 서윤이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얼마나 지났을까? 서류에서 눈을 뗀 강 회장이 마침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앉아요. 짧은 한마디에 서윤은 자석에 이끌린 듯 책상 앞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감정은 호기심이 아닌 평가와 분석에 가까웠죠. 지갑을 돌려준 것은 고맙게 생각해요. 사례는 충분히 할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가요. 사무적이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례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럼 뭘 원하죠? 원하는 게 있으니 여기까지 왔을 텐데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단지 사진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갑에 있던 강아지 사진이요. 사진? 강 회장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워서 서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아, 그 사진. 세상에 닮은 강아지는 많아요. 하필이면 그대 강아지와 닮았나 보군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지만 정말로 똑같습니다. 그냥 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내 강아지가 그대의 강아지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걸 빌미로 다른 걸 요구하고 싶은 건가요? 강 회장은 서윤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기꾼 혹은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고 끝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요.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진 속 강아지 목걸이에 아주 희미하게 H라는 알파벳이 보였습니다. 제가 몽실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녀석이 하고 있던 낡은 목걸이에도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고목처럼 미동도 없던 강주희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급격히 표정을 갈무리하고 다시 얼음장 같은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볼일은 끝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요. 최 실장, 이 아가씨 잘 배웅해드리고. 그녀는 더 이상 서윤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듯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은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와야 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그 H라는 한 글자가 강 회장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화염이 될지 아니면 그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한서윤이 돌아간 후 거대한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주의 회장은 서류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글자 위를 하염없이 맴돌 뿐이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젊은 아가씨가 남기고 간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H라는 알파벳. 그것은 강 회장과 그녀의 죽은 딸, 그리고 잃어버린 손녀만이 아는 비밀의 표식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녀의 하나뿐인 딸 내외가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5살배기 손녀 한수희는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의 충격으로 어디론가 사라졌을 것이라 했고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가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지만 강 회장만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녀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H는 손녀 수희의 이니셜이자 희망을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물건에 그 이니셜을 새겨 넣곤 했어요. 그리고 1년 전 기적처럼 다시 살아 돌아올 손녀를 기다리며 그녀가 어릴 적 좋아했던 강아지와 닮은 녀석을 데려와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물론 녀석의 목걸이에도 H라는 글자를 작게 새겨 넣었죠. 하지만 그 희망이마저 얼마 안 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상심에 빠져 지갑에 녀석의 사진을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웬 젊은 아가씨가 나타나 그 비밀스러운 표식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헛된 희망을 품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과 희망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최 실장. 나직한 부름에 최 실장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전 나간 저 아가씨, 한서윤이라고 했나? 조용히 한번 알아봐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온 아이인지.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말고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한 가닥 희망을 확인하고 싶은 절박한 명령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강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읽었다는 듯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의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회장의 비서실이 특정 인물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는 곧바로 김상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처음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배달부 아가씨를 떠올리고는 직감적으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김상무는 강 회장의 조카였지만 피는 물보다 멀었습니다. 그는 JKH그룹의 다음 주인이 되기 위해 수십 년간 고모의 옆에서 충성을 다하는 척 연기해왔어요. 실종된 사촌 동생 한수희가 그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강 회장이 손녀를 잊지 못하는 한 자신의 자리는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근본도 모르는 계집애가 혹시라도 고모의 마음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계집애에 대해 알아봐. 샅샅이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김상무는 자신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실장의 조사보다 더 집요하고
악의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며칠 후 김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개의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는 최 실장 측에서 조사한 담백한 사실만이 나열된 서류였습니다. 보육원 출신,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이력, 약간의 학자금 대출. 가난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이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김상무가 직접 의뢰한 보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섞어 서류를 꾸몄습니다. 서윤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일을 점주의 돈을 훔치려다 발각된 것으로 둔갑시켰고 여러 번 이사를 다닌 것을 문란한 남자 관계와 채무 문제 때문이라고 서술했습니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전과 기록까지 만들어 넣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상습적으로 부유층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갈취해 온 전적이 의심됨이라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작된 보고서를 들고 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치 큰 근심거리라도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고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얼마 전 찾아왔던 한서윤이라는 아가씨 말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따로 사람을 시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모님께 괜한 심려를 끼쳐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김상무는 마치 충성스러운 조카인 양 연기하며 조작된 보고서를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는 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실해 보였던 그 젊은 아가씨의 과거는 온갖 거짓과 비행으로 얼룩져 있었죠.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어리석은 감상에 빠져 사기꾼에게 놀아날 뻔했다는 생각에 분노와 자괴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사실인가? 안타깝지만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강아지 이야기도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고모님의 환심을 사려 했던 거겠죠. 김상무의 말은 쐐기처럼 강 회장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강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던졌습니다. 내 당장 최 실장을 들라 해. 잠시 후 들어온 최 실장에게 강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한서윤이라는 아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두둑하게 돈이나 챙겨줘서 보내. 다시는 우리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똑똑히 경고하고 내 입에서 2번 다시 그 아이 이름이 나오게 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심가의 교묘한 계략은 그렇게 20년간 이어져 온 그리움과 이제 막 싹트려던 작은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최 실장이 서윤의 옥탑방을 찾아온 것은 스산한 바람이 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는 복잡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며칠 전 로비에서 마주쳤던 한서윤의 눈빛은 돈에 굶주린 사기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김상무가 가져온 보고서는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낙인 찍었고 회장은 그 보고서를 완전히 믿어버린 뒤였습니다.
비서실장으로서 그의 임무는 회장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헬쑥한 얼굴의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의 등장에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희미한 기대감을 품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수한 기대감이 최 실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차마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살짝 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실장 자신도 확인하지 않은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죠. 회장님께서 지난번 일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성의 표시입니다. 서윤은 말없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희미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차가운 실망과 혼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더는 저희 회사나 회장님께 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투에는 그에 대한 위로금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실장은 준비해온 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돈 봉투와 최 실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기쁨도 담겨 있지 않은 오직 허탈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저를 그냥 돈이나 바라고 접근한 이상한 사람으로 보신 거군요. 한서윤 씨, 오해입니다. 그저 오해요? 아니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최 실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분했어요. 저는 돈을 바라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제 유일한 가족인 몽실이의 사진이 왜 거기 있었는지 그 이유가 그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니 알겠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이 내민 돈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녀가 봉투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윤의 손은 봉투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이 돈 가져가세요. 그리고 회장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저는 사기꾼도 거지도 아니라고요. 그분의 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모욕하시는 대가로 이 돈을 받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최 실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서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탐욕을 채우지 못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짓밟힌 진심과 인격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닫혔습니다. 최 실장은 굳어버린 손에 여전히 돈 봉투를 쥔 채 한동안 그 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거대한 죄를 지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김상무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괜찮은 척 당당한 척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단지 가난하고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모욕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몽실이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하차주었습니다. 서유는 몽실이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의 편은 이 세상에 이 작은 생명체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지독한 허탈감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서유는 몽실이를 쓰다듬으며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멜로디였죠. 우리 강아지, 착한 아기, 둥글둥글 잠자거라. 늘 그랬듯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리던 그때였습니다. 문득 멜로디와 함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색이 바랜 필름처럼 단편적인 장면이었어요. 따뜻한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어린아이. 라벤더 향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던 따뜻하고 자상한 손길. 그리고 바로 이 자장가를 나직하게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 서유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보육원에 오기 전 아주 어릴 적의 기억. 그녀가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주희 회장에게 받은 모욕과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부와는 상관없는 오롯이 자신만의 과거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닫혀있던 기억의 첫 번째 문을 아주 조금 열게 된 것입니다. 최 실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 회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서 돌려받은 돈 봉투를 서재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죠. 한서윤 씨가 받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던 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자신은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며 자신을 모욕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실장은 서윤이 했던 말을 최대한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강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작이겠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자신을 억지로 설득하려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최 실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상무의 뒤를 캐는 것은 회장의 명령 없이는 월권행위였으니까요. 그는 우선 조용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한 경찰 선배 중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김상무가 회장에게 보고했던 서윤의 뒷조사 보고서를 넘겨주며 이 내용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죠. 어떤 편견도 없이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해 달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윤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장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이후 그녀는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공백으로만 여겨졌던 보육원 이전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좁은 옥탑방을 대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다가 왼쪽 무릎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아주 오래된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청소를 하려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또다시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노란색 우산을 쓴 누군가. 그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어린아이.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놀란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게 노란 우산을 든 사람이 다가와 다정하게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주름진 손으로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죠. 자장가를 불러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호해줄게. 할머니. 그 단어가 서윤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할머니가 있었어. 자장가를 불러주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던 다정한 할머니가. 기억은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했지만 할머니라는 존재와 무릎의 흉터라는 구체적인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강주희 회장이 그 할머니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지만 간절한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미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마당에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큰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혀있던 최 실장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모두 뺐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간결하게 적었죠. 최 실장님, 한서윤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왼쪽 무릎에 어릴 적에 다친 흉터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노란 우산을 쓰신 할머니 앞에서 넘어져 다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순간 공교롭게도 최 실장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가 의뢰했던 경찰 선배로부터 온 전화였죠. 최 실장, 자네가 부탁했던 거 말이야. 완전히 엉터리 보고 서더군. 선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 가게에 돈 훔친 적 없어. 오히려 악덕 점주한테 임금 떼이고 쫓겨난 거였어. 채무 문제도 학자금 대출 약간 있는 게 전부고. 자네한테 보고서 올린 놈, 아주 악질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더군. 내가 관련자들 만나서 전부 확인했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김상무가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조작하여 회장을 속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최 실장이 잠시 말을 잃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작게 진동하며 서윤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무릎의 흉터, 할머니와 비 오는 날의 기억. 그 순간 최 실장의 머릿속에 오래전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JKH그룹에 막 입사했을 무렵 강 회장의 지시로 과거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는 실종된 손녀 한수희 양의 개인 파일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파일들 속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서류 한 장이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 실장은 곧장 회사의 깊숙한 곳에 있는 자료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캐비닛들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죠.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는 낡은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수의 개인 신상 파일이라고 적힌 봉투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찾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수희 양이 실종되기 몇 달 전 동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환자명 한수희 45세, 병명 좌측 슬부 열상, 치료 내용 이물질 제거 후 3바늘 봉합수술 시행, 좌측 슬부 열상, 왼쪽 무릎이 찢어진 상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김상무의 보고서는 거짓이었고 한서윤의 기억은 진실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진료 기록서와 서윤의 문자가 떠 있는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문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진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주희 회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장하고 단호했어요. 회장님,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에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은 회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김상무님께서 올리셨던 한서윤 씨의 신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는 김상무의 보고서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흥신소 직원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증언까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그토록 믿었던 혈육이 자신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것을 봐주십시오. 최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20년 된 진료 기록서 사본을 강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를 화면에 띄워 나란히 보여주었죠. 한서윤 씨는 왼쪽 무릎의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수희 아가씨가 5살 때 왼쪽 무릎을 3반을 꿰맸다는 병원 기록입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2개의 증거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흉터, 자장가, H 이니셜, 그리고 강아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외면하고 짓눌렀던 희망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수희야. 강 회장의 입에서 20년 만에 그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손녀를 잃어버린 한 명의 할머니만이 남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리움과 희망이 뒤섞여 그녀의 온몸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시각, 김상무는 회사 전체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피했고 고모인 강 회장은 모든 약속을 취소한 채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계획이 탄로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덮쳤어요. 그 계집애를 먼저 처리해야 해. 김상무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장이나 최 실장이 서윤과 접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선수 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서윤의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준비를 하던 서윤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문 앞에 서 있는 김상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과 초조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너 나 좀 보자. 그는 거칠게 서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렸지만 몽실이가 짖으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가주세요. 여긴 왜 오신 겁니까? 김상무는 헛웃음을 치며 서류 가방에서 백지 수표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 수표에 너가 원하는 금액을 적어. 얼마든지 좋아. 그리고 이 각서에 사인만 해. 너는 한수희가 아니며 앞으로 JKH그룹의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서윤은 그 서류들을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억이
무릎의 흉터가 그녀에게 강한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게 정말 끝까지 바보처럼 구는군. 회유가 통하지 않자 김상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윤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대로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건 이 사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다시는 어떤 일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사는 이 거지 같은 옥탑방에서도 쫓겨나게 할 수 있단 말이다. 저 강아지도 무사할 것 같아? 비열한 협박이 이어지는 순간 서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최 실장과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눈가가 붉게 충혈된 강주희 회장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분노의 눈으로 김상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김상무를 응시하다가 이내 떨리는 시선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강 회장은 옆에 배석한 법무팀 변호사를 향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당장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곳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모든 논란은 이 검사로 끝낼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리닉에서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전체를 통째로 빌린 듯 복도에는 의료진 외에 어떤 외부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차갑고 정적인 공기는 검사를 기다리는 이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한서윤과 강주희 회장, 그리고 김상무는 법무팀 변호사와 최 실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자 다른 상념에 잠겨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서윤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분명 몽실이의 사진 한 장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이 검사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관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자장가, 무릎의 흉터, 할머니라는 희미한 기억. 그 조각난 파편들이 과연 진실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고아가 아니라 한수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뿌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강주희 회장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취를 위해 소매를 거둔 서윤의 하얀 팔을 보며 20년 전 아기였던 손녀의 포동포동했던 팔뚝을 떠올렸습니다. 의료진이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는 강렬한 혈육의 끌림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란 말인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고통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과거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5살의 수희는 유독 할머니를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의 저택에 와서 정원을 뛰어다니고 서재에 있는 어려운 책들을 꺼내와 그림을 그려달라고 조르곤 했죠. 할머니, 호랑이는 왜 줄무늬가 있어요? 할머니, 구름은 무슨 맛이에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질문에도 강 회장은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아이와의 대화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얻는 그 어떤 성취보다도 큰 기쁨이었어요. 사고가 나기 바로 전 주말의 일이었습니다. 수희는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정원에서 강아지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매일 밤 껴안고 자고 싶다고 했죠. 강 회장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예쁘고 똑똑한 강아지를 선물해 주겠다고. 그리고 그 강아지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짓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 주 뒤 딸 내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과 함께 손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날 함께 멈춰버렸죠. 그런데 지금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강 회장은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김상무는 이 모든 상황을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저 계집애는 사기꾼이며 최 실장과 짜고 이 모든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수십 년 인생이 JKH그룹을 손에 넣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 저런 근본 없는 아이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악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죠. 검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흘러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옥탑방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임시 거처이자 그녀의 치열했던 지난 삶을 증명하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그녀는 평소처럼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몽실이와 함께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노란 우산을 쓴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동물원에 갔던 꿈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녀에게 커다란 솜사탕을 사주었고 그녀는 그 솜사탕에 구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구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 조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주일 내내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자신의 서재에 칩거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위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쓴 스케치북, 유치원 발표회 때 입었던 작은 드레스, 그리고 수십 건의 낡은 사진 앨범. 그녀는 밤을 새워 앨범을 넘겼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과 사위, 그리고 그들의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어린 손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20년의 슬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김상무의 일주일은 광기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밤을 새웠고 남아있는 자신의 인맥들을 총동원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JKH그룹의 어두운 역사, 즉 과거 강 회장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성해야 했던 비자금의 흔적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 모든 것을 터뜨려 JKH그룹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처절한 발악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모두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짓눌렀어요. 변호사는 관계자들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봉인된 서류를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그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드립니다. 의뢰인 강주희님과 한서윤님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조모 손녀 관계가 성립될 확률은 99.999%로 생물학적 친족 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잠시 멈췄습니다. 강주의 회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수희야 라고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아니, 자신의 손녀 수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수희야, 내 강아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서윤 역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할머니와 손녀는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오열했습니다. 그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김상무의 광기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계집애랑 최 실장, 그리고 저 변호사까지 전부 한 통 속으로 꾸민 사기극이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좋아. 이게 JKH의 진짜 얼굴이다. 과거 고모님이 조성했던 비자금 내역 전부야.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JKH그룹은 그대로 끝장이라고. 다 같이 죽는 거야. 그의 추악한 폭로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의 감동적인 재회는 한 남자의 추악한 욕심으로 인해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무의 폭탄 선언은 JKH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강주희 회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손녀는 그녀에게 과거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김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폭로가 사실임을 주장하며 자신을 건드리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죠. 이사들은 JKH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 앞에서 크게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사들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했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저 강주희가 지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그룹의 모든 비자금 의혹에 대해 외부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고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이사들은 오히려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김상무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눈앞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상무, 아니 김상무 씨. 당신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여 그룹 전체를 협박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날조하여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는 최 실장이 확보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이사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김상무가 흥신소를 고용해 보고서를 조작한 증거, 서윤을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던 녹취 파일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사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결국 김상무의 모든 직위 해임과 이사직 박탈,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지만 그의 시대는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서유는 마침내 한수희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몽실이와 함께 자신의 단출한 짐을 싸서 옥탑방을 나서는 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주었던 낡은 공간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성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그녀와 몽실이를 맞이하기 위해 정원에 도열해 있었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의 곁을 지키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아 어색한 첫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반찬들을 수희의 밥 위에 올려주며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수희는 보육원에서의 삶, 수많은 아르바이트, 그리고 몽실이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녀의 험난했던 삶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수희를 2층의 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20년 전 5살의 수희가 쓰던 방으로 모든 것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지만 벽에 걸린 유치원 시절의 그림,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곰 인형, 책장에 꽂힌 동화책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을 되살리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희는 낡은 곰 인형을 끌어안았습니다. 구름이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솜사탕의 이름이자 자신이 가장 아꼈던 인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기억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이 인형 이름 구름이에요. 할머니가 동물원에서 사주셨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터뜨리며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방에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20년의 간극을 메우듯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수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은 수희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키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수희가 자신의 뒤를 이을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수희야, 너는 이제 JKH그룹의 주인이 될 사람이다. 하지만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알아야 한단다. 강 회장은 수희를 JKH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의 신입사원으로 발령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실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할머니의 깊은 뜻이 담긴 결정이었죠. 수희가 첫 출근을 하던 날, 재단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실종되었던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이 아닌 시기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김상무의 라인이었던 박 부장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한수혜 씨, 우리 부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 있는 서류들이나 복사하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세요. 박 부장은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던져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걸지 않았죠. 수희는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손녀에서 사무실의 왕따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서의 팍팍한 삶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수모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복사기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제 막 둥지를 떠나 홀로 썩이를 시작하는 어린 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수희의 재단 생활은 예상대로 험난했습니다. 박 부장은 사사건건 그녀를 트집잡고
일부러 모두가 기피하는 허드렛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다른 직원들은 박 부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멀리했고 수희는 거대한 사무실 안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모두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나갔지만 그녀는 늘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옥상 정원에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 시간을 통해 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었죠. 그녀가 보기에 JKH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연말에 거액을 기부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유명인들을 동원해 화려한 자선 파티를 여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을 막 퇴소했을 때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한 격려나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는 보증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비, 그리고 마음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상담 한 번이었습니다. 때마침 재단에서는 다음 해의 주력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 부장팀은 유명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도심에 거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앞에서 대규모 자선 콘서트를 여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지만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은 의문인 프로젝트였죠. 수희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만의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 제목은 둥지박스였습니다. 보육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사회 정착에 필요한 물품과 지원을 박스에 담아 선물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대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박스 안에는 당장 필요한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을 위한 보증금 대출 프로그램 안내, 무료 직업 훈련 연계,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담긴 기획안이었습니다. 수희는 자신의 기획안을 박 부장에게 제출했지만 그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애들 장난 같은 걸 기획안이라고 내민 겁니까? 우리가 무슨 동사무소인 줄 알아요? 우리 JKH 재단의 격에 맞는 좀 더 세련되고 대중적인 아이템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모욕적인 언사에도 수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기획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재단의 다른 팀장들과 이사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지친 몸으로 귀가하면서도 책상에 앉아 서류와 씨름하는 손녀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죠. 어느 주말 강 회장은 수희를 데리고 저택의 정원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한 조언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희야, 너의 엄마도 너처럼 참 고집이 세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단다. 늘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옳은 소리를 하길 주저하지 않았지. 나는 그 아이가 경영자가 되기에는 너무 여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틀렸던 것 같아. 할머니는 수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란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의지. 그것이 내가 너의 엄마에게, 그리고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전부다. 너의 방식대로 하렴. 너의 진심을 믿는다, 내 강아지.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수희에게 그 어떤 전략이나 조언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몽실이가 다가와 꼬리를 치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강아지. 세 존재는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이사회 날이 밝았습니다. 박 부장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선보이며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했고 이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려는 순간 수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도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렸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차트나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처음 마주해야 했던 차가운 현실, 단돈 몇만 원이 없어 며칠을 굶어야 했던 기억, 혼자라는 외로움에 수없이 울었던 밤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화려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작은 둥지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JKH 재단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발표에 회의실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고 다른 이사들은 감동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그때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강 회장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JKH 재단의 새로운 길을 여기서 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수희의 둥지박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몇 달 후 둥지박스 1호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수희처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함께 밥을 해먹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수희는 더 이상 재벌가의 상속녀나 사무실의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닮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든든한 언니이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주의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몽실이가 꼬리를 치며 앉아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JKH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돈과 명예를 물려받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유산을 더욱 위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의 지갑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더 큰 기적이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